안녕하세요. 강의 맡은 장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죠. 이 영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이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네? 뭐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미친 사람들이 나와갖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거기다가 제니퍼 로렌스는 또 끝내주게 미친 연기를 하면서도 엄청난 매력을 내뿜어서 그냥 얼빠져서 그 제니퍼 로렌스 춤추는 거 구경하다가 그냥 영화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냉정을 되찾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하고 이 영화 속에 담긴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되게 밝았죠. 밝고 맑고 명랑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사실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약간 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플레이북입니다. 플레이북이 뭔지는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플레이북은 보통 이제 영어 구글에서 플레이북 찾으면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략집, 공략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대본이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뭔 드라마의 대본도 플레이북이고 스크립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대개는 이 영화에서도 의도한 그걸 보면 이게 보통 전형적인 플레이북에 나오는 도해들이에요. 대개는 이게 이제 뭐 미식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야, 상대 팀이 여기 있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넌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나머지 그거 분산시킨 다음에 네가 스트라이커가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코치가 선수들한테 작전 타임 시간에 알려주는 거죠. 그게 플레이북이에요. 공략집이죠. 그러면 또 다른, 그러니까 이 플레이북을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처세술 책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뻔뻔해야 성공하고 직장 생활이라는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이죠. 매뉴얼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전략이나 어떤 전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들, 이걸 보면 내가 뭔가 여기서 살아남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플레이북에 해당이 됩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버 라이닝이죠. 실버 라이닝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통 영어에서 실버 라이닝은 이 관용어구하고 같이 나옵니다. 모든 구름에는 다 실버 라이닝이 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자면 먹구름 속에도 빛이 있다, 한 줄기 빛이 있다라는,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그 구름 틈새로 햇빛이 싹 들어올 때 그 한 줄기의 빛을 실버 라이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래서 실버 라이닝에 대한 이야기고, 실버 라이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고 그 실버 라이닝을 실제 희망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으세요? 네? 정말요? 정말 이 영화에서 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브래들리 쿠퍼나 제니퍼 로렌스 같은 짝을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버 라이닝이라는 얘기는 전제가 있잖아요. 먹구름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절망에 대한 얘기죠. 좌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좌절 대응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발달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생각했던 거, 그땐 지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극복이든 어쨌든 좌절에 대응하는 능력이죠. 우리의 삶은 겪어보니까 정말 좌절로 가득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좌절 없으세요? 오늘 내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멋진 영화를 보러 왔어. 그래서 멋있게 영화를 보고 야 재밌다. 그리고 깔끔하게 집으로 가면 그날 하루는 좌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날들에는 반드시 좌절이라는 게 끼어들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특히나 이 한국에서의 삶은 수많은 좌절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좌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감당해낼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도 먹구름을 주제로 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 사실 그 주인공이 브래들리 쿠퍼하고 제니퍼 로렌스라서 이게 되게 밝고 명랑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 주인공들이 브래들리 쿠퍼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진저리를 치시네. 예,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저는 이 영화가 그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랑 거의 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아시스도 역시 엄청난 결함을 가진,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뭔가 정상 범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결국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에 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브래들리 쿠퍼가 처음에 이 영화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과정부터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고 나겠다. 저렇게 미친 애가 저 정신병원에서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내보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근데 뭐 어쩌려고 지금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도대체 비정상이라는 건 뭐냐? 그럼 반드시 정상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심리학 처음 배울 때 이상심리학, 그러니까 이 정신병에 대해서 배울 때 이상심리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너희들이 왜 네가 발달 심리학 할 거고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 심리학을 연구를 해야 되냐 하면 비정상을 알아야지 정상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그러면 정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정상 정의할 수 있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통계학적으로는 중앙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이게 통계학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그 비스무리한 걸 배우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신 걸 거예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죠. 정규 분포.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다 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노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본 원칙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의 키를 전부 측정을 하면요. 그러면 한국인의 키 평균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평균에서
평균이 제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사람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래서 나중에 막 여기 이쯤에 해당되는 키는 뭐 2m 20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한두 명씩. 그리고 이쪽에는 뭐 한 130, 120일 수도 있습니다. 110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능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한국인 지능 평균, 원래 지능은 지능검사에서 전제하기로는 100이 평균이에요. 100이 나와야 됩니다. 한 학교 아이들 지능을 다 측정을 하면 반드시 평균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면 100이 절대로 안 나오죠. 한 110, 120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지능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100이 나오고 100이 평균이고 100에서 1점씩 벗어날수록 숫자가 주는 거예요.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정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 정상이라 칠까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보통 이제 G 분포를 얘기를 할 때는 표준 편차 1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를 고기를 정상으로 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정상이면 표준 편차 1까지 정상인데 그럼 1.001은 비정상이에요?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라는 게 통계학적으로는 딱딱 나뉠지 몰라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뭉개져 있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긋는 것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상을 정의를 하면 우리 마음의 정상성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상인 것 같으세요? 그죠? 네. 사실 지난 회에서도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요. 이런 식의 통계학적인 정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그 동네 사람들의 평균적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의 평범한 여성들의 얼굴 사진 한 100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합성을 해서 평균적인 얼굴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캄보디아고 베트남, 태국, 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인데 전부 그 동네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얼굴을 모아가지고 이미지로 합성을 해서 평균을 내버리면 이런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미인의 얼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름다운 얼굴이라 함은 어떤 면에서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평균에 가까운 얼굴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눈을 가지고 있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코를 가지고 있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미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상당히 몰개성적인 얼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래서 이게 특별히 결코 못난 얼굴은 아니고 이쁜 얼굴이긴 한데 그렇다고 딱 매력은 잘 모르겠는 애매한 얼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굴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디 가서 밀리진 않겠죠. 근데 얼굴은 그렇다고 칩시다. 얼굴은 평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아름답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어떨까요? 인간성,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의 함정을 얘기할 때는 의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포들이 이 정상 분포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90대 10의 법칙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점 그게 심화되고 있는데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딱 내버리면 그건
그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이 원래는 제일 많아야 되는, 그러니까 평균치가 곧 뭐 통계학적으로 전 통계 들을 때마다 졸아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평균치와 최빈치와 중앙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평균치가 정상 분포에서는 늘 최빈치고 제일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평균으로에서 벗어날수록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면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에버리지 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평균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잠은 하루에 6.4시간을 자고 그다음에 뭐 음식은 3.3회를 먹고 뭐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 그리고 물은 얼마를 마시고 운동은 얼마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술은 일주일에 몇 병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근력은 어떻고 요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은 의외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런 평균의 함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이란 걸 내려면 모든 사람을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그걸 많이 했어요. 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사실은 다양해요. 제가 머리가 좋아 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 머리가 좋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운동할 때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운동도 결국은 머리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이세돌 기사도 머리가 엄청나게 좋죠. 하지만 그 양반도 말할 때 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적인 능력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뛰어나다, 대단히 눈에 띈다라는 뜻인데 그 지적 능력이 사람마다 양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그걸 평균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평균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평균에 기초한 그 중앙에 가까울수록 평균치에 가까울수록 뭐 이런 얘기가 다 헛소리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심리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게임 중독이 그게 그 병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제가 게임 중독이라서 전 가끔 울컥울컥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영화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이 영화에서 정상인 사람은 누구냐? 일단 팻. 얘는 정상일까요? 아니죠. 누가 봐도 얘는 미친놈이에요. 집에 와서 오자마자 그날 밤부터 사고를 치더라고요. 시한폭탄 같은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티파니.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야라는 표정으로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티파니 정상인가요? 아니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자기 남편 직장 동료들하고 전부 다 자는 여자는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그게 어떤 면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펫의 아버지 이 양반 정상이에요? 전 이 양반을 이 아버지를 보면서 역시 이 영화는 이 정신병이라는 게 유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아버지가 펫을 받아들인 이유가 아들이어서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죠. 뭐였어요? 이유가 아들이 나랑 같이 그쵸. 운동 경기를 볼 때는 내가 이기니까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 비합리적인
그 믿음이잖아요. 아들이랑 같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관 필패. 내가 꼭 가서 경기를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진다. 롯데나 한화 팬들이 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걸 그 팬들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더 합리적인 답을 알려줄 수가 있죠. 야, 네가 볼 때만 지는 게 아니라 그 팀은 맨날 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롯데가 좀 벗어났고 하나는 더 심해졌지만요.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런 비합리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이죠. 도박 때문에 거의 집을 날릴 뻔했던가 그렇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아버지도. 그러면 어머니는 이 영화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양반이죠. 근데 이 어머니는 정상일까요? 모르겠어요. 뭐 정상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 아들을 데리러 왔을 때부터 이 어머니도 조금 이상해요. 이 아들을 사실 어머니가 사리 분별이 분명하다면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근데 데려왔거든요. 그럼 얘가 데니였나요? 얘는 진짜 미친놈이죠. 얘는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나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친구 얘가 이름이 뭐였죠? 이 친구는 그나마 멀쩡한 집에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겉보기엔 멀쩡하죠. 근데 문제가 없나요? 있죠. 이 양반은 자기의 문제는 전부 마누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누라가 너무 나를 올가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치겠을 때는 뭐 차고 가서 별지랄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상값, 이 사람이 진짜 미쳤냐 미치지 않았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병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기가 미쳤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그 사람은 덜 미친 겁니다. 진짜 미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미쳤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내가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자각을 해야지 변화의 여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일 심하게 미친 사람은 어쩌면 이 베로니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완벽함 때문에 남편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 사람을 멀쩡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과 의사 이분은 괜찮을까요? 이분이 그나마 좀 이 옷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멀쩡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분은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같이 탈출하려다가 잡혔던 데니의 담당 의사는 깜빵에 갔대죠. 그래서 데니가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심리학자라고 해서 결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 그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발달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발달에 문제가 있고 사회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임상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썼는데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자아 중심적이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는 후배 중에는 수주범에 대해서 논문을 쓴 애가 있어요. 걔는 되게 수주범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섭식장애, 그러니까 폭식증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친구는 되게 말라 있었거든요. 마른 여자 후배였어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뚱뚱했었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정신과 심리학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다 약간씩 이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할 때 저 광고할 때 질문을 몇 가지 던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행동의 의도와 결과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당연히 일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의도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그 행동의 결과가 내 의도를 충족을 시키죠. 맞아요. 왜들 지금 너무 뻔한 얘기를 되게 당당하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대개의 경우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특히나 심리학에선 역설적 의도라고 불러요. 이걸 프레데릭 펄스라는 혹시 사이코 드라마 아세요?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은 많이 계실 텐데요. 사이코 드라마라는 그 치료 기법을 창안한 사람이에요. 그 프레데릭 펄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게 안 될 때가 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게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떨쳐버리려고 할 때 그게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불면증입니다. 여기 잠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맨날 그런지는 않을지라도 가끔씩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 상태가 뭐냐면 빨리 자야 되는데예요. 마음속으로 빨리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걱정을 하면 할수록 긴장이 돼서 잠이 더 안 와요.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잠이 안 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자면 안 될 때는 또 잠이 엄청 와요. 이땐 자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특히 저도 맨날 수업 시간에 자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 불면증 환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자야 할 때는 잠이 안 오고 자면 안 될 땐 피곤하니까 그땐 잠이 와요. 그럼 만약에 이걸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자야 돼요. 근데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 자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 의도입니다. 실제로 역설적 의도 치료를 할 때는요, 불면증 환자한테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라고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몸은 아주 편안하게 하되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역설적 의도를 다른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그 역설적 의도를 적용한 얘기예요. 만약에 누가 너한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지? 코끼리가 떠올라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인셉션이고 그게 사실 이건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치 전략에서 프레이밍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전략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하면 사실 저 긴장되거든요. 그럴 때 긴장된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진땀이 나요. 더 실수를 해요. 차라리 오늘 졸라 떨리네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저 사람들도 내가 좀 떨린다고 말했는데도 막 웃고 재밌어 하거든요. 이제 됐네. 내가 떨어도 괜찮네 라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설적 의도를 코미디로 승화한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영화 코미디 중에 하나가 미스터 빈인데 미스터 빈은 역설적 의도의 화신입니다. 이 양반은 본인이 말썽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작은 실수, 특히나 그 미스터 빈 박물관에 가다였나? 어쨌든 거기선 박물관 직원이잖아요. 이 양반이 작은 실수를 하나 해요. 그걸 덮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 휘슬러의 엄마라는 그 명작이 이 꼬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역설적 의도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수렁처럼 거기에 빠져드는. 이걸 그 동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하고 동기라는 게 역설적인 관계, U자 커브를 그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수행을,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각성이, 이 머리가 깨어나고 긴장된 수준이 적당해야 돼요. 너무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해요. 그리고 너무 긴장을 안 해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늘어지고 졸고 있고 뭐 그런 거고, 너무 긴장을 하면 진땀을 흘리면서 막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터널 비전이 딱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럴 때는 그 사람 앞에서 별로 실수를 안 해요. 서로 호감이 막 천천히 생긴단 말이에요. 호감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잘해봐야겠다 생각이 들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자꾸 좀 괜찮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 소리가 헛소리고, 내가 왜 그때 그 소리를 했지, 집에 가서 입을 팍팍 차면서 막 이러고, 그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려고 노력하고 이건 정말 실수하면 안 돼. 꼭 잘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 시험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다 역설적 의도예요. 그거 왜냐하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말이 쉽지. 놓아버리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역설적 의도가 정신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강박장애예요. 강박신경증이라고도 얘기하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강박장애. 강박장애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종류의 강박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잠그는 거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문은 최소한 자물쇠가 한 3개쯤 붙어 있습니다. 나갈 때 그걸 다 잠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그걸 다 잠글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도로 문으로 가서 내가 제대로 잠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걱정이 돼요. 제대로 잠갔는지. 아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 끄는 거에 강박적인 사람들은 계속 불을 끄고 다녀요. 그리고 가끔은 이게 진짜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켰다가 꺼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보면 그냥 완벽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사람들이 일을 완벽하게 하겠구나, 실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 잠그는 거에 강박적인 사람들은요, 외출을 못해요. 갔다가도 돌아와요. 내가 제대로 잠갔는지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일을 완벽하게 강박적으로 일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일을 끝내질 못해요. 완벽하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강박적인 성향은 필요한데, 이 OCD인 사람들은 그게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근저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장애를 진단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의 세부나 규칙이나 목록이나 순서나 조직 혹은 스케줄에 집착하고 그러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보이지만 그 완벽함 추구 때문에 일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가활동이나 사회관계를 포기하고 자기 직업이나 어떤 작업에 지나치게 헌신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쓰려고? 돈 쓰려고도 있죠. 돈도 잘 써야죠. 근데 돈을 써서 뭐예요? 결국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뭣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잖아요. 옷을 잘 입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나머지를 안 해요. 원래 일을 하는 이유가 나머지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소심하거나 도덕, 윤리나 가치관에 관해서 융통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럼 완전히 엄청나게 도덕적이냐? 또 사고 칠 때는 무시무시한 사고를 쳐요. 정서적인 의미도 없고 실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어떤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게 이제 호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불안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지금 버리면 언젠가 이게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같이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박증은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박증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가장 드라마틱한 예 중에 한 명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미국에서 진짜 한때는 가장 멋진 남자였어요. 본인이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비행기로 미국 비행기 속도 기록을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 1960년, 50년대, 60년대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엄청나게 강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나타났는데 영화 에이비에이터, 그러니까 하워드 휴즈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중에는 강박증이라고 해서 옷을 안 입어요. 옷에 병균이 묻어 있을까 봐.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디카프리오가 이걸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서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실제로 하워드 휴즈 사진을 보면 이건 좀 희화한, 실제 사진은 거의 찍힌 적이 없으니까 그걸 좀 코미디에서 재현한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신발 없이 휴지곽에 발을 집어넣고, 그리고 옷은 안 입고 기저귀 차고 다녔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살 거면 그냥 길거리 노숙자가 낫지, 그죠?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누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의도는 완벽한 삶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 의도죠. 이걸 이제 햄릿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햄릿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삼촌이 엄마하고 불륜이에요. 이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햄릿이 알았어요. 미쳐버리겠죠. 그죠?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햄릿이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정말 미쳤을 거다. 근데 햄릿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미쳐요.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짓을 해요, 막. 그래서 오히려 온전한 정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설적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펫의 행동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펫이 왜 갈수록 그렇게 미쳐가냐? 펫이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햄릿이 처한 상황이랑 비슷하죠. 자기 결혼기념일 날 아내랑 같이 이제 아내한테 뭐 선물 뭐 하여튼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려고 였나 뭐 이렇게 좋은 아내한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일찍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고, 그것도 잘생긴 브래들리 쿠퍼를 놔두고 그냥 그 마누라도 이상한 여자예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고 있으니 그걸 보고 안 미치면 그게 정상입니까? 돌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뭐 당신은 저기 충동 조절, 감정 억제, 충동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펫이 계속 의도한 행동은 뭐냐면, 펫의 행동의 모든 의도는 뭐냐면 정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 되어야 해요. 왜? 정상이 되어야지. 정상인이 되려면 아내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정상이 되기 위해서 아내를 되찾는 것이기도 하고 정상이 되어야지 아내를 되찾을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해요. 둘은 같이 가요. 어쨌든 아내를 되찾지 않는 한 나는 정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되찾아야 되고 직장을 되찾아야죠.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펫이 찾은 전략은 뭐냐면 내 속에 비정상적인 모든 생각, 비관적인 생각 그걸 다 태워가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의 추진력으로 써야겠다 라고 스스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의 결과가 미친 짓이 되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뛰는데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뛰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쓰레기 봉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 말이 예? 땀복이라고요. 땀복 대신 땀복을 사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자신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이 말이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사실은 허울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통 속여 넘기는 이야기예요. 펫이 여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밤에 이제 아내가 문학교사니까 나도 그 아내가 읽는 책들을 읽어보려고 해밍웨이의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딱 폈는데 그래서 좀 읽다 보니까 주인공이 죽네? 이런 그러면서 밤중에 발광을 하죠. 그래서 경찰이 오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경찰을 불러요. 역설적 의도예요. 근데 그 펫이 제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는 뭐냐? 그러니까 펫은 난 좋은 것만 봐야 돼. 난 정상적인 것만 대해야 되고 깨끗한 것만 봐야 돼. 이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기 애 다룰 때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애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애가 좋은 애가 될 거야. 퍽이나.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왜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다 잘 나가는 대학인데 거기서 왜 운동선수들을 장학생으로 받는지 아세요? 장학금 줘가면서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만 잘하는 애들을 왜 받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거기서 쿼터제를 실시하면서까지 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나 저기 저 제3세계에서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냐? 그게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이 뭐 세계에 기여하고 뭐 공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야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인재가 되려면요, 나랑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운동선수를 왜 불러오냐면 운동선수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학교에서 C, D를 받아도 걔네들은 전혀 좌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바닥을 깔아주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공부가 중요한 애들이 그 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체를 만드는 거죠. 좋은 것만 준다? 그건 정확하게 편식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펫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제대로 미친년을 하나 만나는 거죠. 티파니라는. 이 여자는 진짜 미쳤어요. 그죠? 네, 아예 딱 대놓고 내가 왜 그랬냐, 내가 왜 미쳤냐 하면 이래. 자랑을 해요. 그리고 야, 뭐 산다는 거, 인생이라는 거 언제나 그런 거야. 더럽고 뭐 이상하고 추잡하고 그래. 그게 당연해. 그게 나의 일부야. 난 그걸 받아들여. 넌 그거 못 받아들여? 라고 대놓고 뻔뻔해요. 미친 데다가 뻔뻔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너보다 더 미쳤어. 임자를 만나는 거죠.
인간성이라는 거 원래 그래. 거기 실버 라인이 희망 뭐 이런 거 빗줄기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원래 다 주잡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티파니라는 이 정말 더 불안정한 여자 앞에서 갑자기 팻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오, 내가 이 여자한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이 여자를 돌봐주려면 내가 뭔가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어쨌든 임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바로 그 대사가 나오죠. 티파니가 팻한테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정상으로 살겠다고, 엑셀시어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표어를 달성하겠다고 노력하는데 그건 결국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야. 산다는 건 결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은 임자를 만나는 이야기죠. 그죠? 팻이 티파니라는 임자를 만나서 정신을 차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제라고 그러니까 그 임자가, 우리는 보통 완벽한 선남선녀가 만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중문화에서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넘사벽, 그리고 엄친아, 신이 내린. 아니, 걔네만 신이 내렸어요. 우리도 다 신이 내렸어요. 우리 뭐 신이 버렸나? 다 신이 내린 사람들이고 우리 다 넘사벽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가 되고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딱딱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그래서 부모도 똑같고 똑같은 집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똑같은 애들 둘이 태어나죠. 처음엔 똑같아요. 1년 지나면 조금씩 달라요. 사춘기 지나면 완전히 다른 애들이 돼요. 유전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비교가 서로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그걸 스펙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준화시키려고 하면 그건 아까 팻에 대해서 티파니가 일갈한 거랑 똑같아요. 야,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어쨌든 그 두 결함을 가진, 어떻게 그게 이제 정신병학적 기준에서 보자면, 병리학적 기준에서 보자면 결함을 둘 다 미친 사람들이니까 결함이 있다고 치지만 둘한테는 딱 맞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임자죠, 그게. 미쳐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역설적 의도를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영화의 아주 멋진 대사죠. 그 엽서에도 나오는 인용된 얘기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광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미친 뭔가를 하는 거였다.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미치려고 노력하는 거였다. 그걸 너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네 덕분에 알았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널 처음 봤을 때도 그랬는데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절망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조금 희망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제니퍼 로렌스하고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해서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찌질한 얘기예요. 네?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이겠죠. 여기까지입니다.